두 번째인데요.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나도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남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를 이게 좀 자주 쓰는 편인데요. 밤에 쓰는 시와요, 이 낮에 쓰는 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낮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밤에 쓰려고 그랬어요. 그게 조용한 가운데. 근데 밤에 쓰면은요, 제가 공상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제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쓰면은요, 조금 현실 감각이 좀 더, 더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쓰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밤에 쓰면요, 아침에 보면,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밤새도록 했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미로 속에 갇혀서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낮에 씁니다, 낮에. 낮에 쓰는 시는 거의 실패를 이렇게 많이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웬만하면 시 쓸 때는 밤에 많은 생각을 하고 낮에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밥 먹기 전에 배고플 때 쓰면요, 시가 된다는 분들이 있고요. 배불러하고 밥 먹고 나서는 시가 안 된대요, 이게.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 중간 시간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부터 6시 사이. 그때가 저는 시가 제일 잘 써졌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을 감동시키는 글을 써야 된다. 참 어려워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렇잖아요. 그 수천 편,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수만 편 썼다는 분도 계세요. 수만 편, 수천 편 이렇게 쓰는 것은 단 한 편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자신의 언어를 극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시 쓰기 전에 이렇게 많은 책도 있지만은, 옛날 같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 단어장, 우리가 단어장이라고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손에 들어갈 만한 그 사전을 진짜 마루가 닳게 본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한자를 안 읽지 않습니까? 가지고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영구 학생 부부시인을 못 써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호되게 당해버렸다고요. 그 뒤에 제가 진짜로 자랑 같습니다. 8,000한자를 내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 공부 이렇게 그 대중 앞에 나서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단어에 관련돼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시를 좀 쓰신다는 분들은 아니 뭐 조신 몰라 그렇게 그 단어에 이렇게 집착하냐고 그래요. 근데요, 단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구는 그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보러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적확하다 그래요. 이쪽 저쪽이 딱 앞뒤가 딱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도리 같은데 여기는 한옥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딱 기둥과 이 도리가 딱 맞는 적확이라고 해요. 적확.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단어는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글도 잘 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언어를 극복해. 규격화된 정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언어를 선언하라. 남들이 쓴 딱 틀에 맞는 어떤 단어 구조, 단어 연결 같은 이런 것들을 약간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내 감정과 느낌으로 그 언어를 구성을 해라 그 말이에요. 신선한 언어의 뉴스를 위해 고심하라. 뭐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또 그 시를 읽어보겠는데, 이 시는 제가 쓴 건데, 프리지어의 향기를 우리 그 최올련 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저 향기 한 문금 들여놓았다. 화병에 꾹 찔러놓고 물을 붓는다. 누군가 들다가만 배경음악처럼 잘린 목은 비명의 내력 같다. 희색벽 도시는 화석처럼 어둡다. 귀와 입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은 물렁물렁한 벽이 자라는 이유만은 아니고 깊고 가혹한 향기는 무엇에 대한 소멸의 시간인가. 한 목숨의 길이를 싹둑 자른 생, 끝장난 자신을 비틀어 마지막 육즙을 퍼올리고 있다. 몸의 것 다 빼고도 줄 것이 남았다고 여분의 향기마저 반토막 난 몸을 눈물겹게 포시한다. 순도 높은 명멸 속으로 영혼을 던지고 있다. 미완의 혁명처럼 다하지 못한 목숨, 영혼이 분리되어 서로 다가가지 못할 때 향기마저 없으면 어떤 기억에 머물러야 하는가. 근본도 없는 몸뚱아리, 누가 또 펑펑 울고 간다. 네, 제가 쓴 프리지어 향기입니다. 이 프리지어는 이제 북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풀인데 백색을 비롯해서 하여튼 5만 색이 다 나와요. 요즘은 프리지어를 굉장히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끝나면은 하우스에서 이제 유리 하우스라든지 이제 유리 온실에서 프리지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한 묶음 갖다가 집에 거실이나 그 화병에 딱 꽂아놓으면, 식탁이나 꽂아놓으면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프리지어 프리지어 한 묶음씩 사다가 아마 다 꽂아놔 봤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프리지어 향기를 이제 한 묶음 이제 들여놓고 그거를 성찰하면서 내 내면과 외면을 성찰하면서 그 글을 쓴 겁니다.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한 묶음 들여놓았다. 프리지어 이제 보통 이렇게 고무줄로 한 묶음씩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화병에 꾹 찔러놓고 물을 붓는다.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뭐 화병에 넣던 꾹 찔러놓고 물을 붓던 그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득담한 배경 음악처럼 잘린 묵은 비명의 내력 같다. 지금 다 잘렸잖아요. 몸뚱아리가 사실 뿌리에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듣다가 말아버렸어요. 음악을 전율이 흐르는 거죠. 예. 원곡 장송곡처럼 비명의 내력 같아요. 회색벽 도시는 화석처럼 어둡다. 이제 상황 설명이에요. 지금 귀와 입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은 물렁물렁한 벽이 자라는 이유만은 아니다. 이거는 상황 설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프리지어 향기를 지금 더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을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회색 벽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회색 벽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매칭 시킴으로써 프리지의 향기가 더 돋보여야 됩니다. 지금 깊고 가혹한 향기. 향기는 무엇에 대한 소멸의 시간인가? 소멸, 없어지는 거죠. 향기는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목숨의 길이를 싹둑 자른 셈. 사실 프리지어는 상당히 깁니다. 그럼 이제 꽃이 이제 딱 피려고 하거나 외송이 그 위에가 펴 있을 때 딱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끝장난 자신을 비틀어 마지막 육즙을 퍼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자신의 몸뚱아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원래는 뿌리에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프리지어뿐만 아니라 국화도 그렇고 많은 꽃들을 그렇게 합니다.
몸의 것 다 빼고도 줄 것이 남았다고 여분의 향기마저 반토막난 몸을 눈물겹게 도시한다. 도시 불가에서 재물을 바치는 것을 보십니다. 네. 몸의 것 지금 반절밖에 안 되는 내 몸인데도 그 반절밖에 안 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심도 높은 명멸 속으로 영혼을 던지고 있다. 명멸, 꺼졌다, 켜졌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이제 다하는 목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처럼 다하지 못한 목숨. 정말 혁명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꽃이 활짝 펴야 돼요. 향기도 온전히 딱 주고 싶었었는데 어느 누가 나를 딱 잘라다가 그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혁명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미완의 혁명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꽃을 못 피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분리되어 서로 다가가지 못했다. 이거는 뿌리와 내가 영원히 분리돼가지고 서로 붙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향기마저 없으면 어떤 기억에 머물러야 하는가? 근본도 없는 몸뚱어리.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도 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누가 또 펑펑 울고 간다. 자, 이건 좀 끼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울고 가겠어요? 여기서 향기가 울고 가는 거예요. 펑펑 울고 간 것이죠. 그래서 한편의 시를 봤고요. 이번에 또 해학적인 시, 좀 재밌는 시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석이라는 시입니다. 운석은요, 유성이 대기 중에서 다 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멕시코 어디라든지 저쪽에서 운석 하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값이 비싼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 운석이 한 마을에 막 우두둑 떨어져 갖고 돈을 왕창 버는 마을도 있습니다. 네. 운석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덩어리가 또 별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바위덩어리가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석이 반짝반짝한 것이 알고 보니까 바위덩어리였어요. 별을 따다 주겠다고 큰 소리쳐. 뭐 여자들 꼬셔가지고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 별도 따다 주고 손에 물 묻힌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다 속을 줄 알면서도 그거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산에 떠나고 평생 그 별 가슴에 달고 살던 여자도 떠났대요. 평생 별을 못 따다 주고요. 이제 남자도 그냥 떠나고 또 여자도 죽어버린 거죠. 그냥 일생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다. 뜻밖의 잘 돼서 흡족하다 그 말이 다행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그 사실을 몰라야 돼요. 운석이 별이 돌덩어리였다는 것을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긴 별이 바위덩어리라는 거 모르랴. 다 알고 있어요.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 누구에게 별이 되고 싶다. 별을 따다 주고 싶다. 지구보다 큰 바위들이 마구 하늘 위로 떠다니는 밤. 돌을 따다 준다고 해봐라. 누군들 가슴에 돌이 박히지 않으세요. 운석이 떨어지고 별이 죽었다. 참 잘 쓴 시 같아요. 제가 봐도 멋지잖아요. 이 시가 너무 짧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있던 그런 말을 해학적으로 이게 쓴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괜찮은 시 같아요. 그 해학이 참 넘치는 시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라서 특히나 또 공감대가 큽니다. 언어 자체의 깊은 메타적 자의식. 여기서 메타적 자의식이라는 건 참 어렵거든요. 메타적, 은유적 그 말입니다. 은유가 깔려있는 그런 시, 해학적인 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담양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시입니다. 천년 담양인데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을 그 중에서도 제월당 매화꽃입니다.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월당 매화꽃 조선이 한평생 춥게 살아도 향기 팔아 살지 않는다는 매화나무 꽃 소식에 언 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눈길 다소곳한 곳에 민들레꽃은 엉거주춤 피어있고 쉽게 머리를 내밀지 못하는 것들은 제 그림자 깊이만큼 부푸는 자세를 취한다. 봄의 혼돈 속에 움트는 것마다 시간의 오독을 허락하지 않은 채 매화나무 가지에 물 오르듯 피어난 열망이 제월당 주변을 메우고 있다. 꽃이 없는 천년이 어디 있을까요? 고요한 소란을 잠재우는 상처난 자리마다 화신의 흔적이 역력하다. 네. 제월당 매화꽃이에요. 그 소세원에 가면요, 우리가 들어가는 대나무 오솔길을 쭉 한참 조금만 들어가면 우측에 제월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월당은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 이제 별서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서 정원은 아시죠? 어떤 것인지? 농가 밭이 있는 그 정원이에요. 그 농사를 또 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을 별서 정원이라고 해요. 그 우측에 제월당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주인들은 어떤 사적인 공간을 이에요. 제월당.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는 이제 광풍각, 우리가 그 소재형 가면 그 조그마한 광풍각이 있습니다. 그 광풍각은 사랑방구실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고, 일부는 자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풍각 바로 그 옆, 위쪽이죠. 오곡문이라고 있습니다. 오곡문인데, 오곡문은요, 그 계류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석가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것이 갈지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5번 꺾겠다 해서 오곡문입니다. 오곡문.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소세원은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 천경의 적절한 조화, 또 풍요적인 어떤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정원이에요. 근데 하여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기 복일도 가면 세연정 있죠. 세연정도 참 멋져요. 그렇게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저기 월출산이죠. 거기 가면 백운동 서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세원, 이게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이니까 우리들이 가서 잘 관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제월당 매화꽃입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매화꽃이 굉장히 그 제월당 그쪽에 흐드러지게 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한평생 춥게 살아도, 춥다. 한평생 어렵게 살았다는 이 말입니다. 어렵게 살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향기 팔아 살지 않는다. 향기를 팔아 살지는 않아. 매화가 향기 팔아서 살으려고 매화꽃 피지는 않습니다. 그 언 눈을 거쳐서, 그 세파를 거쳐서 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향기를 팔아 살지 않겠다는 매화나무 꽃소식에 언 땅조차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죠. 눈길 다소곳한 곳에, 눈빛이죠. 민들레꽃은 엉거주춤 피어있고 쉽게 머리를 내밀지 못하는 것들은 제 그림자 깊이만큼 부푸는 자세를 취한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를 어떤 글로 해석을 해보지 말고 느낌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이
제 그림자 깊이만큼 부푸는 자세를 취한다. 상당히 좋은 어절입니다. 고무 혼돈 속에, 여기는 혼돈이라는 건 세상사죠. 세상사. 그 어떤 역사. 네. 움트는 것마다 시간 오독을 허락하지 않은 채. 시간 오독. 이거는 시간 오독 하면 매화나무는 피지 않죠. 네. 가을에 필 수도 있고요. 여름에 필 수도 있겠죠. 시간을 제대로 맞추는 매화나무예요. 아무리 추워도 그때쯤이면 매화가 피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독하지 않기 때문에. 매화나무 가지에 물 오르듯 피어난 열망이 제월당 주변을 메우고 있다. 꽃이 없는 찬란이 어디 있을까요? 찬란. 눈부시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찬란. 여기서는요, 찬란이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썼는데도 이건 말이 틀립니다. 찬란함이 이렇게 말해요. 되는 거예요. 제가 실천하는 건데 잘못된 말이에요. 찬란. 이 찬란이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어법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찬란함이 이래야 돼요. 찬란함. 네. 고요한 소란을 잠재우는 상찬한 자리마다 꽃피면 꽃지면 또 상처가 나지요. 화신의 흔적이 역력하다. 화신, 꽃화 믿을신 그러죠. 꽃의 믿음입니다. 네. 여기서 화신은 꽃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특히 화신이라고 많이 해요. 될 화자에다가 몸신자를 해서 화신. 모습을 바꾸어 세상에서 나오는 것. 이런 말이죠. 당신은 건강하면 화신이다 할 때 그 화신은 이 화신과 약간 틀립니다. 될 화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듯 신은요,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의미가 문장으로 구축되는 순간부터 신은 분열합니다. 또 끊임없이 그 시들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